남편의 총애에서 소외되어 평생을 조용히 살았지만 대청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여인, 바로 강희제를 낳고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녀는 다른 여인을 향한 남편의 불같은 사랑 뒤편에서 철저히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비빈을 제치고 황태후가 되어 천하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단 하루도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찾아온 영광, 과연 효강 장황후의 삶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구중궁궐의 비극적인 저주였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640년으로 가봅니다. 당시는 명나라가 저물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향해 거침없이 말발굽을 내딛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해, 숭덕 5년, 훗날 황후가 될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성은 동, 바로 동가씨입니다. 그녀의 출생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의 비극과 영광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에 살았지만 핏줄은 한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요동 지역에 살던 한족이었지만 일찍이 후금에 투항하여 만주족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군기라고 부릅니다. 만주족의 옷을 입고 만주족의 말을 쓰며 만주족을 위해 싸우는 한족. 이것이 바로 동가씨 집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동도로에는 청나라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황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동가씨는 한족의 피가 흐르면서도 명문가의 규수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주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족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미묘한 소외감을 말입니다. 청나라 초기 권력의 핵심은 순수 만주 혈통인 만주팔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한군기 출신인 그녀의 집안은 공신이었지만 황실의 진정한 이너서클에는 들지 못하는 경계인이었습니다. 어린 동가씨는 일찍부터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숨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핏줄 속에 흐르는 한족의 피. 이것은 훗날 그녀의 아들 강희제가 한족과 만주족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군주가 되는 밑거름이 되지만 당시 그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옷자락 아래에는 늘 이방인이라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격동의 시대,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653년, 순치 10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꽃다운 나이, 아니 아직 꽃봉고리조차 맺지 못한 13살의 동가씨가 자금성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황제였던 순치제는 젊고 혈기왕성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반항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섭전광 도르곤이 정해준 몽골 출신의 황후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황후를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황실의 어른들, 특히 순치제의 어머니인 효장문황태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집 센 아들이 몽골 여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황실의 대를 이을 후사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궁기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주족보다 유순하고 한족의 예의범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가씨는 그렇게 차선책으로 혹은 황제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새로운 장난감처럼 궁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 입궁했을 때의 신부는 서비였습니다. 이것은 정식 품계도 아니었습니다. 귀비, 비, 빈, 귀인 같은 정식 칭호조차 받지 못한 그저 황제의 여자 중 한 명이라는 뜻의 복진 대우에 불과했습니다. 13살 소녀에게 자금성은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높디 높은 붉은 벽은 하늘을 가렸고 수많은 궁녀와 환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곳이 자신이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무덤이 될 줄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황제와 후궁의 로맨스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653년의 어느 밤, 동가 씨는 처음으로 황제 순치제를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순치제는 몽골 출신 황후들과의 끊임없는 권력 암투에 지쳐 영혼마저 메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13살의 앳된 동가 씨는 어머니 효장태후가 밀어넣은 또 하나의 정치적 의무이자 감정 없는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던 늙은 상궁은 그날 밤에 서늘했던 공기가 다시금 피부에 닿는 듯 몸을 떨며 씁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폐하의 표정은 마치 온기라고 넘는 차가운 돌덩이 같으셨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랑 없이 치러진 초야의 비정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동소주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애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저 황통을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 혹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홧김에 그렇게 거칠게 밤을 보내셨습니다. 상궁은 눈시울을 붉히며 허공을 응시하듯 물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고작 13살이었던 어린 동소주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지 감히 짐작이나 가십니까? 사랑 없는 합방. 차라리 미움이라도 받으면 존재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순치제에게 동가 씨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궁녀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황제가 찾지 않는 후궁에게는 따뜻한 밥도 좋은 숯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겨울밤 자금성의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 동가 씨는 식어버린 화로를 껴안고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아마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동도로의 품, 자유롭게 뛰어놀던 집 앞마당. 하지만 국문은 한 번 들어오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뱃속에서 조용히 찾아온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입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황제의 발길이 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인연으로 그녀가 회임을 한 것입니다. 1654년 초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황실 전체로 보면 큰 경사였습니다. 순치제에게는 아들이 절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비극은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순치제는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덤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였지, 아이를 잉태한 어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가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폐하께서 나를 봐주실까? 내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까? 가련한 14살의 예비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이 차가운 황궁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1654년 5월 4일 경인궁에서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를 바꿀 위대한 탄생. 훗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송받게 될 현엽, 즉
강희제가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용이 태어난 그날, 정작 아이의 아버지인 순치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동가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시련이 궁궐 담장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황제를 낳았지만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야 했던 동가 씨. 과연 그녀는 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순치제는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의례적인 축하를 보냈을 뿐 동가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치제의 나이 17세. 혈기왕성한 황제에게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낳은 아들은 그저 황실의 번식 의무를 완수한 결과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동가 씨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가야, 너는 아바마마를 닮았구나. 부디 너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아기 현엽의 볼 위로 툭 떨어집니다. 이것이 제국의 미래, 강희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동가 씨가 아들을 낳고 근근히 버티던 1656년, 황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핵폭탄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전설적인 여인 동학비의 입궁입니다. 동학비.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황제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치제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치제의 동학비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자 광기였습니다. 동학비가 입궁한 지 한 달 만에 비가 되었고 다시 4개월 만에 황기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황후 바로 아래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간 거죠. 기존에 있던 후궁들, 특히 아들을 낳은 동가 씨 같은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순치제는 동학비를 위해 승건궁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밤마다 승건궁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가 씨가 머물던 경인궁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동학비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영혼의 단짝이라 칭송했지만 동가 씨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17살 한창 사랑받고 싶을 나이에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1657년 동가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이 박히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동학비가 마침내 사왕자를 생산한 것입니다. 순치제는 기쁨에 겨워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미 셋이나 되는 황자가 버젓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조백관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다른 핏줄들을 철저히 부정하며 외쳤습니다. 짐의 첫 번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다. 이 아이야말로 짐의 진정한 후계자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동가 씨와 그녀의 아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비참하게 짓밟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잠깐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이미 장자 차자 그리고 동가 씨가 낳은 삼황자 현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순치제의 이 말은 동학비 소생의 아들 외에는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어린 현엽, 어마마마, 왜 우세요? 아바마마는 왜 저를 보러 오지 않으세요? 동가 씨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어야 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애미가 못나서, 애미가 천한 탓에 네가 압이 없는 자식이 되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한족 출신 배경과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아들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때부터 동가 씨는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황제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내 아들, 현엽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나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동학비가 낳은 황제의 첫 아들이라 불리던 사황자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황궁은 슬픔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순치제의 슬픔이 광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순치제는 죽은 아기를 영친왕으로 추서하며 황태자 예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황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며 수많은 궁녀와 환관들을 매질하고 처벌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동가 씨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분노가 혹시라도 살아남은 다른 아들들에게 불똥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현엽아, 절대 밖에 나가선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없는 듯이 있어라. 그녀는 아들에게 생존을 위한 은신을 가르쳤습니다. 강희제가 훗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조숙했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살얼음판 같은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무관심과 동학비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동가 씨.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련보다 더 무서운 신이 내린 형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만주족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질병. 걸리면 10명 중 9이 죽거나 곤보가 된다는 저주의 병.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어느 날 5살이 된 현엽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발진이 돋아났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순치제는 천연두를 극도로 두려워하여 감염된 자들을 궁 밖으로 내치고 자신은 피신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조차 외면한 병든 아들. 그 곁을 지킨 것은 오직 어머니 동가 씨뿐이었습니다. 황궁 밖 격리된 것처럼 쫓겨난 모자. 죽음의 사자가 어린 현엽의 목을 조여오는 그 긴 밤. 동가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직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남편에게 버림받고 라이벌에게 짓밟히고 이제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고독한 여인. 과연 기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마저 잃게 될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천연두가 훗날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그 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신은 공평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귀한 혈통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습니다. 황궁 밖 격리된 초라한 거처. 이곳에는 화려한 비단 이불도 수십 명의 시녀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열에 시달리는 5살 아들과 그 곁을 지키는 10대 후반의 젊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동가 씨는 밤새 물수건을 짜서 아들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아들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신이시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이 아이는 황제의 아들이지만 아직 아비의 정을 모릅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가 어린 현엽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엽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엽의 얼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곤보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황실에서 외모의 결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흉터는 훗날 그가 황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됩니다.
동가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도 남편 순치제는 여전히 동학비라는 여인에게 영혼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현엽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아이는 더 이상 어리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동가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현엽아, 너는 살았다. 하늘이 너를 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엎드려 때를 기다려야 한다. 1660년 8월 19일, 순치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동학비가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제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순치제의 슬픔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동학비를 황후로 추존하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장례를 국장 수준으로 치르라 명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황후와 후궁들에게도 동학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동가 씨는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연적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강요에 의해 눈물을 짜내야 했습니다. 정식 부인이 첩의 죽음에 절을 하고 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순치제는 심지어 그녀를 따라 죽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동가 씨는 미쳐 날뛰는 남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에게 우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현엽은, 그리고 나는 당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입니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허무함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운명의 신은 참으로 잔혹하고도 얄궂습니다. 동학비를 따라 죽겠다던 순치제. 그 소원대로 그는 곧 사랑하는 여인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1661년 1월, 동학비가 죽은 지 5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24살의 젊은 황제 순치제 역시 쓰러집니다. 병명은 천연두.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전 아들 현엽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병마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덮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죽음과 싸워 이겨냈지만 정작 천하의 주인인 아버지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황제의 임종이 임박하자 조정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황제는 누가 될 것인가? 당시 순치제에게는 살아남은 아들이 몇 명 있었지만 누구도 확실한 후계자로 지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치제는 죽어가면서도 사촌 형제에게 재위를 넘길까 고민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폰 벨, 중국 이름으로 탕양망이었습니다. 순치제가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죠. 효장태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쓰면 좋겠소? 아담 샬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삼황자 현엽을 세우셔야 합니다. 면역,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현엽의 총명함도 동가씨 가문의 배경도 아닌 오직 살아남은 자라는 증거. 현엽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추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내려준 황제의 인장이었습니다. 동가씨가 밤을 새워가며 지켜낸 아들의 목숨. 그녀의 지극정성이 결국 아들을 황제로 만든 것입니다. 순치제는 아담 샬의 조언을 받아들여 유조를 남깁니다. 삼황자 현엽을 황태자로 삼아 대통을 잇게 하라. 1661년 2월, 8살의 소년 현엽이 대청제국 제4대 황제 강희제로 즉위합니다. 자금성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궁 깊숙한 곳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동가 씨의 신분도 하루아침에 뒤바뀝니다. 선왕에 잊혀진 후궁에서 제국의 가장 존귀한 여인 성모 황태우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이 온 것일까요? 아들이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하지만 그녀가 입은 황태우의 예복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린 황제를 둘러싸고 늑대 같은 권신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치제는 죽으면서 4명의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베라는 인물, 그는 야심만만한 무장이었습니다. 21살의 젊은 과부 동가씨와 8살의 어린 황제. 그들 앞에는 남편의 냉대보다 더 무서운 권력투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가씨의 몸속에서는 알 수 없는 병마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년. 운명의 모래시계는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자. 과연 동가씨는 늑대들의 소굴에서 어린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짧은 생은 어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1661년 자금성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제는 겨우 8살. 그리고 그 뒤에는 2명의 젊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순치제의 정실 황후였던 보르지기트 씨. 그녀는 모후 황태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오늘의 주인공이자 황제의 생모인 동가 씨는 성모 황태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호는 자애롭고 온화하다는 뜻의 자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자화 황태우라고도 부릅니다. 21살,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정도의 나이에 그녀는 대청제국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제 남편의 무관심이 아닌 권력에 굶주린 늑대들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가씨와 모후 황태우, 두 사람은 처지가 미묘했습니다. 모후 황태우는 몽골 귀족 출신의 금수저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반면 동가씨는 항공기 출신의 낮은 신분이었지만 차기 황제인 아들을 낳아 단숨에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엄격한 법도에 따르면 정실인 모후 황태우가 더 높았지만 황제의 생모라는 혈연의 힘은 권력의 무게추를 동가씨에게로 서서히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자금성의 찬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두 태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타기를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동가씨는 쓸쓸한 눈빛으로 황후의 처소를 바라보며 동병상련의 아픔을 삼키듯 씁쓸하게 읊조렸습니다. 황후 마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분이나 나나 결국은 선황제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미망인 신세인 것은 매한 가지일 뿐.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들 현엽의 안위를 생각하자 방금 전의 연민은 사라지고 비정한 모성만이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현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일 것이다. 아니, 필요하다면 그녀를 철저히 이용해서라도 내 아들의 길을 닦을 것이다. 다행히 두 태우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동가씨는 자신의 낮은 출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겸손하게 윗사람인 모후 황태우를 섬겼습니다. 모후 황태우 역시 자신의 입지를 위해 황제의 생모인 동가씨와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두 젊은 과부는 황실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불안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치제가 죽으면서 임명한 4명의 섭정 대신들. 그 중에서도 오베라는 인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베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가 무엇을 알겠느냐며 황제와 태우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오베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8살 강희제는 그저 도장만 찍어주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수렴 청정을 하던 동가씨는 발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베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이제는 신하가 황실을 능멸하려 드는 상황. 동가씨는 밤마다 어린 강희제를 불러다 놓고 가르쳤습니다. 폐하, 참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 늑대의 이빨이 날카로울 때는 고개를 숙여 목을 감추는 것이 용기입니다. 강희제가 훗날 오베를 제거하고 진정한 친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인내심과 지략. 그것은 바로 어머니 동가씨가 이 살벌한 시기에 심어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살벌한 정치판 속에서도 모자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희제는 역사상 보기 드문 효자였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어머니 처소인 잔영궁을 찾아 문안을 드렸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께 먼저 올렸습니다. 강희제에게 동가씨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천연두의 사선을 함께 넘은 전우였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동가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정 가문 동씨 일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폐하, 외가인 동씨 가문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폐하의 핏줄이자 가장 든든한 친위대가 될 것입니다. 만주족 귀족들이 폐하를 압박할 때 폐하를 지켜줄 칼과 방패는 바로 외가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평생 올가매던 한궁이 출신이라는 멸시와 약점을 오히려 아들을 지킬 가장 단단한 갑옷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굶주린 늑대 떼처럼 호시탐탐 황권을 노리는 자들 사이에서 어린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가문을 황제만을 위한 절대적인 충성 집단으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어린 강희제는 어머니의 야위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힘주어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린 눈동자는 슬픔을 넘어선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어마마마의 그 깊은 뜻, 뼈에 사무치도록 받들겠습니다. 소자가 반드시 외가를 천하제일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어마마마의 출신을 입에 올리며 비웃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뜨거운 이마를 대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아들이 어마마마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천하에 증명할 수 있는 저의 효심입니다. 이것은 훗날 동반조라 불리는 동씨 가문의 전성기를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어린 황제 사이에 이 맹세가 훗날 청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1663년 2월, 자금성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강희제의 마음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가씨의 병세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생명력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희제는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정무를 뒤로하고 밤낮으로 잔영궁을 지켰습니다. 짐이 직접 어머니를 간호하겠다. 어린 황제는 시녀들의 손길마저 마다하고 직접 탕약을 다려 맛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는 핏기 없는 어머니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의 거칠어진 손길을 느낀 동가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폐하, 어찌하여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귀한 옥체라도 상하시면 이 어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강희재는 말라가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어마마마 곁에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어마마마께 해드려야 할 효도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희재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천연두마저 이겨낸 자신이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황제라는 직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엄마를 잃기 싫어하는 10살 꼬마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잔인하게도 어린 황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희 2년 2월 10일 유시. 황혼이 깃들 무렵 효강장황 후 동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23세. 그녀의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했습니다. 13세에 입궁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15세에 아들을 낳았으나 함께 살지 못했고 21세에 태우가 되었으나 권력의 맛을 보기도 전에 병매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물범벅이 된 어린아들 강희재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자금성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어린 황제의 통곡 소리에 지켜보던 대신들과 궁녀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곡이 아니라 뼈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강희재는 천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10살 고아. 그의 고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강희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실의 엄격한 예법을 무시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예법에 따르면 황제는 부모의 장례라도 27일간만 상복을 입으면 되었고 황제의 존엄을 위해 지나친 슬픔은 자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부 대신은 슬픔에 잠겨 식음마저 전폐한 황제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국법의 엄중함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폐하, 이제 제발 그만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군주가 지나치게 애통해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그 순간 며칠 밤을 지새워 붉게 충혈된 강희재의 눈동자가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가 되어 조정이 떠나가라 폭발했습니다. 예법? 도대체 그깟 예법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눈앞의 신하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질타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짐이 슬퍼하는 것조차 그 차가운 법도로 막겠다는 말이냐? 천하를 가진 황제라 한들 어미 잃은 자식의 울음조차 마음대로 울지 못한단 말이냐? 강희재는 27일이 지난 후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일 동안 머리를 빗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빈소를 찾아가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절을 하며 통곡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단발까지 하려 했습니다. 만주족에게 머리카락은 영혼과도 같은 것인데 머리를 자르겠다는 것은 최고의 애도 표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뜯어말려서 겨우 진정시켰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아버지 순치제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구석진 방에서 외롭게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처절한 복권 시위이자 속죄였습니다. 비록 2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청나라 역사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첫째, 황제와 한족의 심리적 거리감 해소입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던 강희제는 어머니의 핏줄인 한족 문화에 대해 거부감 없이 오히려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강희제가 한족 지식인들을 대거 등용하고 유교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만한병용 정책을 펼치는 감정적 뿌리가 됩니다. 둘째, 외척 동가 가문의 급부상입니다. 장례가 끝난 직후 강희제는 어머니의 친정인 동씨 가문을 파격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길은 외가를 쳐나 으뜸 가는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외할아버지 동도래를 1등 공으로 추서하고 외삼촌인 동국강과 동국류를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청나라 조정을 쥐락펴락하게 될 동반조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세에 건강했던 여인이 태우가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급사했다. 과연 순수한 병사였을까요? 일각에서는 독살설이나 정치적 압박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권력을 쥔 오바에 등 만주족 보수파들은 한족 피가 섞인 태우가 장수하여 섭정하는 것을 껄끄러워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총명한 친어머니가 없는 편이 낫다. 혹시 누군가가 그녀의 죽음을 재촉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세에는 기록되지 않은 야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뒷맛이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황실의 무게중심은 오배와 섭정들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 비정한 황궁의 권력 구조. 강희제는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진정한 황제가 되어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10살 황제. 그의 앞에는 이제 청나라 역사상 가장 치열한 권력 투쟁, 오배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인내심과 지혜로 늙은 늑대 오배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효강장황후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제부터 시작될 아들의 위대한 복수극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효강장황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소년 강희제는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따뜻한 품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차가운 권력의 칼날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다. 강희제는 낮에는 오배의 눈치를 보며 어리석은 척 연기를 했지만 밤에는 어머니의 위파의 앞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어머니의 한을 품은 소년이 제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오배와의 싸움을 준비하며 강희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친정, 외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족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어머니의 가문을 만주 양황기로 파격 승격시켰습니다. 양황기는 황제 직속의 최정예 부대로 만주족 중에서도 성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의 성씨는 한족 스타일인 외자 동씨에서 만주족 귀족 스타일인 두 글자 동가씨로 바뀝니다. 이제 누구도 어머니를 한족 출신이라 비웃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오배를 비롯한 만주족 보수파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나의 외가는 너희들과 동등하다. 아니, 황제의 외가로서 더 높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동국강, 동국유 등 외삼촌들은 조카인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친위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의 정점에는 여전히 오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황제가 남긴 고명대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오배는 황제의 허락도 없이 반대파 대신들을 처형했고 황제가 입어야 할 옷을 입는 등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미도 일찍 죽고 배경도 약한 어린 놈이 무엇을 하겠는가. 또 다른 고명대신이었던 소극사압이 오배의 모함으로 처형당할 때 강희제는 구명하려 했으나 오배의 위세에 눌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충신이 죽어나가는 무력감. 강희제는 이때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현여봐, 참아야 한다. 늑대의 목을 물기 위해서는 늑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강희제는 철저히 바보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사는 뒷전이고 몽골 씨름에 빠져노는 철부지 황제인 척 연기했습니다. 1669년 강희 8년 강희제의 나이 16세. 운명의 날 강희제는 권신 오배를 무영전으로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그는 가슴 품에 섰을 퍼런 비수를 감춘 채 가장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오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배 대감, 짐이 심심풀이로 훈련시킨 이 아이들의 씨름 솜씨를 한번 봐주시겠소. 대감의 눈에는 어설퍼 보일지 모르나 제법 볼만할 것입니다. 오배는 눈앞의 어린 황제를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장조차 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어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대어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강희제의 얼굴에서 장난기 어린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돌변했고 무영전이 떠나가라 우레와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나라를 좀먹는 역적놈을 당장 포박하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씨름을 하던 소년들이 일제히 오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하장사였던 오배도 10수명의 훈련된 소년들이 동시에 덤벼들자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사실 강희제가 동가씨 가문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키운 특공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인 외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는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리는 오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뼈를 찌르는 듯한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배, 대답해 보거라. 내 놈의 흐린 눈에는 짐이 아직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울기나 하는 그런 나약한 어린애로만 보였더냐. 오배를 숙청하고 권력을 되찾은 날, 강희제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비록 대답 없는 위파의 앞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마마마, 보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아바마마도 못했고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동가씨 가문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맺힌 어머니의 삶을 위로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아들의 피눈물, 나는 성장 보고서였습니다. 강희제는 이후 오배의 잔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줍니다. 무자비한 숙청 대신 관용을 베풀어 만주족들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한족의 피가 섞였다는 비아냥은 이제 만주족의 용맹함과
한족의 지혜를 모두 갖춘 성군이라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점이 아들의 강점이 된 것입니다. 친정을 시작한 강희제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강장황후라는 존엄한 시호를 올리고 그녀의 능침을 아버지 순치제와 합장하여 효릉에 모셨습니다. 살아생전 남편 곁에 눕지 못했던 동가씨는 죽어서 아들의 힘 덕분에 비로소 남편 곁에 영원히 눕게 되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동학비조차 누리지 못한 정실 황후로서의 영광이었습니다. 강희제의 효심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한때 미천하다 무시받던 외가 동가씨. 가문을 대청제국 최고의 명문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조카딸, 즉 자신의 외사촌 누이를 세 번째 황후인 효의인 황후로 맞이했습니다. 생전에 황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눈물만 삼켰던 어머니의 한을 그 조카딸을 통해 풀어드리고자 했던 아들의 지독한 집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희제 제위 60년. 천하를 통일하고 강건성세라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위대한 황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제사 때마다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천하가 우러러보는 황제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천연두와 싸우던 10살 소년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린 것은 천하의 명의가 아니라 밤새 내 곁을 지키며 피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의 61년 치세는 어쩌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바치는 긴 사모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 승자는 분명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학비였습니다. 반면 동가씨는 철저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독수공방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녀라는 오명을 쓰고 핏줄마저 끊긴 동학비와 달리 23세의 요절한 비운의 여인 동가씨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고 그녀의 가문은 동반조라 불리며 청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화려함은 연적의 것이었으나 영원한 영광은 묵묵히 인내하며 생명을 지켜낸 어머니 동가씨의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꼿꼿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몸을 낮춘 풀은 살아남아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차가운 구중궁궐에서 한족 출신이라는 멸시와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국의 미래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효강장황후. 그녀의 삶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